봄이 오기 직전 조선 어느 고을의 깊은 산속에서 11살 소녀 하나가 목숨을 건 선택을 했습니다. 얼어붙은 계곡 바위 아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내를 발견하고 그 아이는 돌아서지 않았지요. 소녀는 맨손으로 얼음을 깨고 사내의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이가 살려낸 사내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소녀의 삶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 산자락 끝에 수련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11살 난 계집아이였지요. 아버지는 나무꾼이었는데 산짐승에게 물려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자리에 눕더니 이듬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수련은 그때부터 혼자였어요. 산에서 나무를 뜯고 뿌리를 캐서 장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지요. 그날도 수련은 산 위쪽 계곡 근처에서 겨우내 말린 약재 묶음을 챙기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뼈를 내는 추위였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계곡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였어요. 수련의 발이 멈추었지요. 바위 틈 사이로 사람이 보였습니다. 사내 하나가 몸을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수련은 급히 다가갔지요. 사내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어요. 옷은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맨발이었지요. 안 곱고 곧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내의 손이었습니다. 칼을 잡던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두텁게 박혀 있었지요. 수련의 눈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바위 주변에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부러진 칼자루 하나. 수련은 그것을 집어들었지요. 이건 싸우다 쓰러진 사람이다.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발자국이 여러 개였지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쫓기던 사람이었어요. 수련은 겁이 났지요. 이 사내를 쫓던 자들이 되돌아오면 자신까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사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어요. 숨이 끊어질 듯 가늘었지요. 이대로 두면 죽는다. 수련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려야 해. 사내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11살 소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수련은 주변을 살폈지요. 마른 소나무 가지와 넝넝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맨손으로 가지를 꺾고 넝쿨을 당겨 묶었어요.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지를 엮어 조잡하지만 견고한 들것이 하나 만들어졌지요. 수련은 사내를 그 위에 눕히고 넝쿨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끌기 시작했어요. 산길은 가팔랐지요. 돌부리에 걸려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벗겨졌지만 수련은 다시 일어났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해가 질 무렵 수련은 마침내 자신의 집에 도착했지요. 허물어질 듯한 토담집이었습니다. 지붕 한쪽은 비가 새고 문짝은 삐걱거렸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수련은 사내를 방으로 끌어들이고 아궁이에 불을 피웠습니다. 마른 솔가지가 타들어가며 따스한 기운이 번졌지요. 수련은 사내의 손목을 잡았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맥을 짚어보았지요. 맥이 너무 가늘다, 끊길 듯 말 듯이었습니다. 수련은 곧바로 벽에 걸어둔 약재 보따리를 내렸어요. 말린 촌뿌리와 생강, 그리고 산에서 캐둔 작은 풀 한 줌. 손놀림이 빨랐지요. 뜨거운 물에 약재를 넣고 끓여 국물을 만들었습니다. 사내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가져가 한 모금씩 넘겼어요. 그리고 사내의 발을 살폈지요. 맨발로 얼마나 걸었는지 발바닥이 갈라져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수련은 자기 손으로 사내의 발을 감싸 쥐고 입김을 불며 문질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내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변하기 시작했지요. 수련은 그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어요.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여기가 어디냐? 수련은 벌떡 눈을 떴습니다. 사내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상체를 일으키려다 인상을 찌푸렸지요. 네가 나를 여기로 데려온 것이냐? 예. 수련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내는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허름한 살림이었지요. 솥 하나, 그릇 몇 개, 그리고 아이 하나. 혼자 사느냐?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부모는 그 물음에 수련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짐승한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뒤에 병으로 가셨습니다. 사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강한 아이로구나. 아이, 그리고 예, 뭐라 하셨습니까? 아니다. 수련이 고개를 갸웃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사내가 왼쪽 옆구리를 감싸 쥐었어요. 아저씨, 어디 아프십니까? 사내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괜찮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부터 자꾸 옆구리를 누르고 계셨습니다. 수련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보여주십시오. 볼 것 없다. 이런 건 그냥 두시면 됐습니다. 수련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결국 사내가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옆구리에 깊은 자상이 있었어요. 피가 반쯤 말라 검게 굳어 있었지요. 이걸 괜찮다 하십니까? 수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독이 퍼집니다. 곧바로 약재 보따리를 꺼냈지요. 쑥잎을 지식여 즙을 내고 소나무 속껍질을 얇게 벗겨 불에 살짝 쬐었습니다. 사내가 물었어요. 그건 무엇이냐? 이건 독을 빨아내는 데 쓰는 겁니다. 조금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상처 위에 발랐지요. 참으십시오. 금방 끝납니다.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11살 아이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상처를 닦고 약을 바르고 삼배천으로 단단히 묶었지요. 다 되었습니다. 사내는 팔에 힘을 시험하듯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통증이 확연히 줄어 있었지요. 대단한 아이로구나. 수련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뚝뚝. 수련의 몸이 굳었습니다. 사내도 순간 숨을 멈추었어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근처다. 핏자국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다. 수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재빨리 속삭였어요. 이리 오십시오. 빨리요. 사내를 방구석 장작더미 뒤 좁은 틈으로 밀어넣었지요. 그 위에 거적대기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련은 태연한 얼굴로 문 쪽으로 걸어갔지요. 심장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쿵! 문이 벌컥 열렸어요. 문 앞에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사는 계집애냐? 수련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내가 안을 훑어보며 물었어요. 사내 하나 못 받느냐? 칼에 베인 사내다. 수련의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쳤지요. 하지만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 혹시 그 사람 말씀이십니까? 계곡 아래쪽 절벽 밑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미 숨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산 반대편을 가리키며 덧붙였지요. 늑대 발자국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미 뜯겼을 겁니다. 사내 둘이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헛수고했군. 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문이 닫히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수련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갔습니다. 곧바로 장작더미 쪽으로 달려가 거적을 걷어냈지요. 다 갔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사내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대단한 아이로구나. 갔습니다. 갔습니다. 수련이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지요. 아닙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사내가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수련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사내는
잠시 수련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요. 건우라 한다. 그냥 건우라 불러라. 수련의 눈이 커졌지요. 건우. 수련은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수련이 서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지요. 아저씨, 배고프시지 않습니까? 죽이 있는데 콩죽이라 맛은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건우는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아주 잠깐 멈추었지요. 이런 거친 음식을 먹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이요. 수련이 멋쩍게 말했습니다. 맛없으시면 안 드셔도 됩니다. 건우는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삼켰지요. 따뜻하구나. 수련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따뜻합니다. 건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지요. 전쟁터에서 수라간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이런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수련아, 내가 며칠 더 머물러도 되겠느냐? 수련의 눈이 커졌지요. 당연하지요.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고 아저씨도 아직 다 안 나으셨지 않습니까? 밥은 좀 모자라지만 나눠 먹으면 되고 약재는 제가 캐면 되니까요. 건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고맙다. 수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건우가 수련을 불렀지요. 수련아, 예, 오늘은 푹 쉬어라. 네가 더 지쳐 보인다. 어른 앞에서는 조금 약해져도 되는 것이다. 그 말에 수련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말했지요. 사실 좀 피곤합니다. 수련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른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건우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11살. 부모 없이 혼자 살아가는 아이.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얼음이 풀리고 물소리가 나기 시작한 초봄이었지요. 건우가 수련의 집에 머문 지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건우는 수련이 약재를 캐러 가면 집을 지키고 수련이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가끔은 건우가 깊은 식견과 경험으로 수련을 도와주는 일도 있었지요. 하루는 수련이 집 뒤편 텃밭에 나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탈진 밭에 심어둔 무와 배추가 누렇게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물이 제대로 닿지 않았지요. 원래라면 윗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랑을 타고 흘러야 했지만 어딘가에서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호미를 들고 혼자 중얼거리며 고랑을 팠어요. 하지만 아래쪽을 아무리 파도 물은 오지 않았지요. 그때 뒤에서 건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수련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물길이 막혔습니다. 호미로 땅을 툭툭 치며 덧붙였지요. 이거 안 뚫리면 텃밭이 다 죽습니다. 건우는 고랑을 따라 시선을 올렸어요. 잠시 눈이 깊어졌지요. 수련이 다시 호미를 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파고 있는데 소용이 없네요. 아니다. 건우의 짧은 한마디였지요. 수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예? 건우가 고랑 위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막힌 건 이곳이 아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법이니 막혔다면 위를 봐야지. 수련의 눈이 번뜩였지요. 위요? 곧바로 비탈 위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짧은 탄성이 터졌어요. 아, 그랬구나. 흙과 돌이 무너져 고랑 시작점을 완전히 막고 있었지요. 아래를 아무리 파봤자 물이 올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허탈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안 됐구나. 곧바로 호미를 들고 위쪽을 파고 돌을 치웠지요. 잠시 후 물소리가 터졌습니다. 고랑을 따라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아저씨, 이걸 어찌하셨습니까? 건우는 잠시 수련을 바라보다 작게 대답했지요.
흐름을 보면 된다. 물이든 사람이든 막힌 곳을 찾으려면 흐름을 따라가야 하느니라. 수련은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흐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아저씨는 어디서 그런 걸 배우셨습니까? 건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전장에서 배운 것도 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깨닫는 것이니라. 수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우 아저씨는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투도, 눈빛도, 생각하는 방식도 모든 것이 달랐지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어요. 수련은 빈 바구니를 들고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수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늘 뭘 구해왔는지 제잘거렸을 텐데 그날은 말없이 바구니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건우가 먼저 눈치챘지요. 무슨 일이냐? 수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건우의 눈이 멈추었지요. 수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냐? 수련은 고개를 더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건우의 눈이 가내를 삼나대 앵고개는 하지만 또 한 번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고개를 들어라. 수련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훔치는 모습이 너무 서툴렀어요. 건우의 손이 천천히 내려와 수련의 어깨에 닿았지요. 왜 우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기다렸지요. 잠시 후 수련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에서 떡을 팔려고 했는데 고아라고 아무도 안 사주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거, 진연이 만든 떡은 더러워서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건우는 그 말을 듣자 느꼈지요. 이 아이가 너무 야무지고 의젓해서 아직 어린아이라는 걸 잊고 있었다는 것을요. 눈앞의 이 아이는 아직 11살이었습니다. 어려도 너무나 어린아이였지요. 그래서 우는 것이냐? 수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우의 팔이 천천히 움직였지요. 망설임 없이 수련을 끌어안았습니다. 수련의 몸이 순간 굳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지요. 누군가에게 안기는 것.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고 있던 울음이 그대로 쏟아져 나왔지요. 수련은 건우의 옷자락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건우의 손이 등을 쓸었어요. 천천히 다독이듯이 괜찮다. 울어도 된다. 가끔 너무 슬프면 우는 것이 현명한 거란다. 그 말을 듣자 수련은 참았던 울음이 제대로 터져버렸어요. 건우에게 아예 푹 안겨버렸지요. 여지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건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낯선 감정이 올라왔어요. 마치 아버지가 딸을 안아주는 느낌이었지요.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하다는 느낌,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건우는 수련을 더 꼭 안았습니다. 전장에서 칼을 휘두를 때도, 조정에서 신하들과 맞설 때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건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수련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옷에 콧물이 묻었습니다. 건우가 웃었어요. 괜찮다. 빨면 된다. 수련의 눈이 커졌지요. 건우가 웃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무표정하고 날카롭던 얼굴이 봄바람처럼 부드러워 보였어요. 건우가 수련의 머리를 쓸며 말했지요. 수련아,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수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건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에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사람의 가치는 부모가 있고 없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니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네가 무엇을 하느냐로 정해지는 것이다. 수련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지요. 아저씨의 말은 늘 어려웠지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수련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건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이 아이 정말 소중하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임금이 있는 궁궐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싸늘한 공기가 편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넓은 정각 안에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중앙에 대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여인이었지만 그 위엄은 전각을 가득 채웠지요.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대비의 눈빛이 서리발처럼 날카롭게 서 있었지요. 다시 아뢰어라. 낮게 깔린 목소리였습니다. 한 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전하의 흔적이 발견되었사옵니다. 잠시 숨을 삼키고 이어갔어요. 피가 묻은 칼자루이옵니다. 전각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비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지요. 칼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늘 차고 다니던 호신용 단도의 자루였어요. 대비가 손수 하사한 물건이었지요. 그 위에 핏자국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비가 칼자루를 집어들었어요. 신하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기다렸지요.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대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신하의 어깨가 움찔했지요. 아직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사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 대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 말은 살아있을 수도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냐? 신하가 머리를 조아렸지요. 송구하옵니다. 계곡이 깊고 물살이 새어 수색이 어려웠사옵니다. 대비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어요. 물살이 새서 못 찾았다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요. 왕이 사라졌는데 물살이 새서 못 찾았다고? 신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아라. 대비의 목소리가 터졌어요. 산이든 들이든 이 나라 끝까지 뒤져라. 지팡이가 바닥을 내리쳤지요. 쾅. 둔탁한 소리가 정각을 울렸습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모조리 동원하란 말이다. 신하들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어요.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대비는 멈추지 않았지요. 병조판서. 예, 대비마마. 산 아래 500을 풀어라. 계곡 전체를 뒤져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포도대장. 예, 대비마마. 마을마다 사람을 보내라. 전하를 본 자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게 하라. 숨기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린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대비는 칼자루를 내려다보았지요. 핏자국이 검게 굳어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데려오고 아니라면 잠시 멈추었어요. 그 연유를 가져와라. 누가 이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 그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대비마마, 혹시 도적의 소행은 아니겠사옵니까? 요즘 산에 노략질하는 무리가 많다 하옵니다. 대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도적이라. 예, 대비마마. 도적이 왕의 행차 경로를 어찌 알았겠느냐. 신하의 입이 굳었어요. 그것은 대비가 한 걸음 다가갔지요. 왕의 행차는 비밀이었다. 아는 자는 궁 안에 손꼽을 정도였느니라. 전가관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대비의 시선이 신하들을 훑었어요. 이 안에 내통한 자가 있다는 뜻이다. 신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찾아라. 대비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찾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명심해라.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어요. 왕을 찾은 뒤에는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누가 이 일을 꾸몄는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대비는 돌아섰습니다. 전각의 대비 혼자 남았어요. 칼자루를 다시 들어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기다려라. 반드시 찾겠다. 그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궁궐은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병사들이 산으로 흩어지고 기마대가 길을 가르고 명령은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온 나라가 왕을 찾아 나섰어요. 같은 시각이었지요. 궁궐 동쪽 사람의 발길이 드문 별당, 촛불 몇 개가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의정 배상훈이었어요. 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무릎 꿇고 있었지요. 말해 보아라. 배상훈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숨이 막힐 듯 눌렸지요. 전하께서는 계곡에서 사라지셨사옵니다. 피가 묻은 칼자루와 흔적이 남아있사옵니다. 죽었다는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높사옵니다. 찻잔이 탁자에 내려앉았어요. 가능성이라. 배상훈의 시선이 올라갔지요. 차가웠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말이냐? 그것이. 부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절벽 아래로 떨어진 듯하오나 시체를 찾지는 못하였사옵니다. 시체를 못 찾았다. 배상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발걸음이 조용히 바닥을 밟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부하 앞에 멈춰 섰어요. 그럼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하오나 그 계곡 물살에서 살아남기란. 배상훈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지요. 내 놈은 왕 그자가 죽었으면 좋겠느냐, 살았으면 좋겠느냐. 부하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그저 피 묻은 칼자루 하나 보고 죽었다 믿는 자는 이 일에 쓸모없다. 부하의 어깨가 떨렸어요. 시체를 가져와라. 배상훈이 돌아서며 말했지요. 아니면 살아있는 채로 끌고 와라. 만약 살아있다면 어찌하시겠사옵니까? 배상훈이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간단하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이번에는 확실히 끝낸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옆에 다른 부하가 입을 열었어요. 대감,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라. 어찌하여 전하를 없애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전하께서는 대감께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배상훈이 웃었어요.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요. 왕이 살아있는 한 대비가 흔들리지 않는다. 대비가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들어갈 틈이 없지. 부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의 핏줄이 이어지면 이 나라에서 내 자리는 영영 없다.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칼날보다 선명했어요. 왕은 시작일 뿐이다. 알겠느냐? 부하는 머리를 땅에 박았지요. 받들겠사옵니다. 가라. 그리고 이번에 실패하면 배상훈이 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내 놈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부하가 벌떡 일어나 물러났어요.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배상훈 혼자만 남았지요. 멀리 눈 녹는 산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겠지.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야 재밌으니까. 그날 밤 궁궐 안에서도 그리고 궁궐 밖에서도 서로 다른 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는 왕을 지키기 위해, 하나는 왕을 없애기 위해. 두 무리가 같은 산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 아무것도 모르는 11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수련은 그날 밤에도 건우 곁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건우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수련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어머니, 건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수련이 다시 중얼거렸지요. 가지 마세요. 건우는 조용히 수련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가지 않는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은, 하지만 알고 있었지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궁으로, 대비의 곁으로,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한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건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 위에 내려앉아 있었지요. 조금만 더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여기 있고 싶구나.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타닥거리는 불씨 소리만 방안을 채웠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이었지요. 수련이 눈을 떠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저씨, 일어나셨습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아저씨, 건우가 늘 앉아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지요. 수련이 급히 문을 열었어요. 마당에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텃밭 쪽을 살폈지요. 없었어요. 장작 쌓아둔 곳도 보았습니다. 없었지요. 산길 입구까지 뛰어갔어요. 아저씨, 어디 계십니까?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설마 잡혀가신 건가? 그날 밤 사내들이 떠올랐지요. 수련은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아니야. 아저씨는 그리 쉽게 잡히실 분이 아니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디 가신 겁니까? 인사도 없이. 그때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뚝뚝뚝뚝. 수련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저씨. 하지만 고개를 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집 앞에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지요. 여기 사는 계집애냐? 수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물었다. 여기 사는 계집애냐? 그러하면 어찌하시려고요?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입이 거칠군. 아저씨들이 먼저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사내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내의 시선이 집 안으로 향했지요. 사내가 있었지. 어디로 갔느냐? 무슨 사내 말씀이십니까? 저 혼자 삽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사내와 함께 있는 걸 본 자가 있다. 그 자가 잘못 본 것이지요. 사내가 수련의 팔을 잡았어요. 어디로 갔느냐? 말해라. 놓으십시오. 말하면 놓아주마.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사내가 수련을 놓고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대감. 천천히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였지요. 우의정 배상훈이었어요. 수련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의 자들과 다르다고요. 배상훈이 집안을 둘러보았지요. 이런 곳에 숨어 있었군. 그리고 수련을 내려다보았어요. 네가 그 아이냐? 예. 사내는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모른다. 아침에 일어나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배상훈이 한 걸음 다가왔지요. 다시 묻겠다. 사내는 어디로 갔느냐? 정녕 모릅니다. 배상훈이 옆에 있던 항아리를 발로 찼어요. 쾅! 항아리가 깨지며 작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지요. 이래도 모르겠느냐?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배상훈이 약재 보따리를 발로 밀었어요. 말린 풀잎들이 바닥에 흩어졌지요.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수련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잘못은 없다. 다만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뿐이지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내가 누군지 아느냐? 수련은 입을 다물었어요. 모르는구나. 알려주마. 그 사내는 죄인이다. 거짓이옵니다. 거짓이라. 아저씨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배상훈의 눈이 번뜩였지요. 아저씨라 불렀구나. 꽤 친해진 모양이군. 수련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그 사내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높으신 분께서 어찌하여 이런 산골까지 오셨습니까? 사내 하나 찾으시려고 대감께서 직접 오실 일이옵니까? 죄인이라 하시면서요. 배상훈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정녕 죄인이시라면 포조를 보내시면 될 일 아니옵니까?
재미있는 아이로군. 아저씨가 누구신지 저는 모릅니다. 하오나 한 가지는 압니다. 무엇을 아느냐? 아저씨는 나쁜 분이 아니십니다. 대감께서 나쁜 것이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대단하구나. 11살짜리가 배상훈의 표정이 굳었지요. 집을 애워싸라. 파리 한 마리 못 나가게. 예, 대감. 부하들이 집 밖, 문 앞, 창가를 막았어요. 언젠가는 말하게 되어 있다. 하지 않겠습니다. 굶어도 예, 맞아도 예. 배상훈이 웃었지요. 두고 보자. 수련은 이를 악물었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때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감, 저쪽에서 군사들이 배상훈의 표정이 굳었지요. 그 순간 외침이 터졌어요. 길을 비켜라. 산 아래에서 울려 퍼진 외침은 순식간에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군사들이 산길을 따라 밀려 올라왔지요. 창을 든 병사들과 깃발을 든 기수들이 토담집 주변을 에워쌌어요. 모두 물러서라. 군관의 외침에 배상훈의 부하들이 꼼짝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말 한 필이 멈추었지요. 안장 위에서 한 사내가 내렸어요. 수련의 숨이 떴습니다. 아저씨, 그 사내였어요. 하지만 전혀 달랐지요. 갑옷 위에 용포를 걸치고 허리에 보검을 찬 모습, 토담집에서 콩죽을 먹던 그 사람이 맞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치지는 않았느냐. 같은 목소리였어요. 전하, 그 순간 병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수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건우 아저씨가 왕이었어요. 울면서 안겼던 그 사람이 조선의 임금이었지요. 뒤쪽에서 또 하나의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대비가 내렸어요. 집이, 가마. 배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대비마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비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것이. 배상훈이 급히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를 찾고 있었사옵니다. 전하의 안위가 걱정되어 거짓말하지 마라. 대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군관이 앞으로 나왔어요. 대비마마, 배상훈의 저택에서 몰래 숨겨둔 무기와 밀서가 나왔사옵니다. 전하를 해하라는 지시도 있었사옵니다. 배상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지요. 그건 누가 꾸민 것이옵니다. 소신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모른다고? 왕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날 밤 계곡에서 나를 밀어낸 자들이 누구 사람이더냐. 내 입으로 말했지. 왕의 핏줄이 이어지면 네 자리가 없다고. 배상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더 들을 것 없다. 대비가 손을 들었지요. 잡아라. 군사들이 배상훈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배상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 발버둥을 쳤지요. 20년을 기다렸단 말이옵니다. 20년을 눈이 뒤집힌 것처럼 소리쳤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됐는데, 조금만 더. 대비가 차갑게 내려다 보았지요. 끝났다. 끌어내라. 대비마마, 대비마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배상훈이 바닥에 이마를 찍었습니다. 잘못했사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조금 전까지 수련을 협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살려주십시오. 대비마마. 울음 섞인 목소리였지요. 끌어내라. 군사들이 배상훈을 질질 끌어냈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나를 누구로 알고.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고요해졌지요. 수련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지요. 나쁜 사람의 끝은 저런 것이구나. 수련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왕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무서웠느냐? 수련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도 끝까지 나를 숨겼구나. 아저씨가, 아니, 전하께서 절 안아주셨잖아요. 그걸 어찌 잊겠사옵니까? 왕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대비가 수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전하를 구한 아이냐? 그러하옵니다. 계곡에서 죽어가던 소자를 살려준 아이옵니다. 대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아이는 궁으로 데려간다. 전하를 살린 은혜를 갚아야 하느니라. 수련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그저 궁에서 글과 약 쓰는 법을 배우거라. 네 재주가 썩지 않도록 왕이 수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수련아. 수련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잠깐만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잠시 후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어머니께서 남기신 약재책이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고 싶사옵니다. 왕이 웃었어요. 그래, 가져가거라. 수련은 마지막으로 토담집을 바라보았지요. 다녀오겠습니다. 작게 인사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수련은 앞을 바라보았지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어요. 자신 같은 산골 고아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왕이 직접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수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왕이 수련의 손을 잡았지요. 그 손은 토담집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가자, 수련아. 수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지요. 허물어질 듯한 토담집이 보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곳, 혼자서 버텨왔던 곳, 그리고 건우 아저씨를, 아니, 전하를 만났던 곳. 수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련의 눈시울이, 수련은 앞을 바라보았어요. 궁에 도착한 수련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 앞에서 어깨가 잔뜩 굳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옆에서 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떨지 말거라. 수련은 그 목소리를 듣자 아주 조금 마음이 놓였지요. 토담집에서 듣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용포를 입고 있어도 보검을 차고 있어도 건우 아저씨는 건우 아저씨였어요. 왕이 자리에 들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련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지요. 잠시 후 왕이 입을 열었어요. 산골에 사는 아이 하나가 과인을 구하고 역적의 손에서 끝까지 입을 닫았다. 조용하지만 넓게 울리는 목소리였지요. 전각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다. 충성이고 용기이며 하늘이 내린 마음이다. 신하들 사이에 잔잔한 술렁임이 퍼졌어요. 왕은 손짓했고 내관 하나가 앞으로 나와 비단 보자기와 상자를 바쳤지요. 수련은 깜짝 놀라 얼른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게 상을 내린다. 왕의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첫째, 네가 살던 집과 땅을 모두 관청의 보호 아래 두어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 수련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집, 아버지가 일구고 어머니가 가꾸던 그 텃밭, 혼자서 지켜왔던 그곳을 이제는 나라에서 보호해 준다는 것이었지요. 둘째, 네 재주가 묻히지 않도록 글과 의술을 배울 스승을 붙여주겠다. 수련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글을 배우고 의술을 배운다니.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지요. 왕은 잠시 멈추었다가 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셋째, 네가 원한다면 훗날 내 의원에 들 자격을 갖추게 하겠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수련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내 의원, 그건 꿈도 꾸지 못한 자리였지요. 임금님을 모시는
의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양반가의 자제들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산에서 약재를 캐며 어머니가 남긴 낡은 기억만 붙들고 살던 자신과는 너무 먼 곳이었지요. 왕이 물었습니다. 마음에 드느냐? 수련은 입을 열려다 잠시 멈추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저 같은 아이가 그런 걸 받아도 됩니까? 궁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산골 고아가 임금 앞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하는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왕은 조금도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련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너 같은 아이여서 받는 것이다. 수련의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왕은 고개를 돌려 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어찌 생각하시옵니까? 대비는 수련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산골 소녀가 계곡에서 사내를 끌어올리던 그 순간, 토담집에서 약을 바르던 손길, 그 모든 것이 떠오르는 듯 했지요. 이 아이는 받은 것보다 준 것이 더 많은 아이다. 대비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따뜻했어요. 상을 내려도 모자라느니라. 왕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지요. 좋다. 내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전과 비단만이 아니라 작은 목패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궁의 보호를 받는 자에게 내리는 표식이었지요. 수련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나무패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건 알 수 있었죠. 왕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홀로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수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말은 못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늘 혼자였어요. 아무도 수련을 지켜주지 않았지요. 아무도 수련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임금님이 직접 지켜주겠다고 했지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비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을 구한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 따스한 기운이 서렸지요. 눈이 녹고 봄이 왔습니다. 산골의 토담집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진 담장은 새로 쌓였고 기울었던 지붕도 단단히 손을 보았지요. 마당에는 새로 심은 약초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궁에서 붙여준 스승이 며칠에 한 번씩 들러 수련을 가르쳤지요. 처음에는 천자문조차 어려웠지만 수련은 빠르게 배워나갔습니다. 관아에서 보낸 사람이 밭과 물길도 살펴주었어요. 수련은 여전히 아침이면 산에 올랐지요. 약재를 캐고 흙냄새를 맡고 바람 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손을 움직였어요. 이제는 그 기억들이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었지요.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돌아와서 읽을 책이 생겼고 배울 내일이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토담집 앞에 익숙한 행렬이 다시 멈추었지요. 전처럼 요란하진 않았지만 수련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급히 뛰어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전한 왕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지요. 이번엔 궁의 위엄보다는 그날 토담집에 머물던 그 사내와 조금 더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수련은 어색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전하, 왕은 수련을 보자 아주 옅게 웃었어요. 이젠 얼굴빛이 좋아졌구나. 수련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요. 먹을 게 많아져서요. 왕은 잠시 토담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놓인다. 수련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만 깜빡였지요.
왕은 천천히 집 앞 돌에 걸터 앉았습니다. 수련아, 예, 그날 네가 나를 구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오지 못했을 것이다. 수련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눈앞에 보여서 그랬습니다. 왕은 그 대답에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더 귀한 것이다. 수련은 대답 대신 땅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귀 끝이 붉어졌지요. 잠시 뒤 왕은 작은 보자기를 하나 내밀었어요. 이건 내 것이다. 수련이 열어보니 잘 벼린 약초칼과 고운 한지 묶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약초칼은 어머니가 쓰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한지는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부드러운 것이었지요. 배우고 기록하고 잊지 말거라. 수련은 두 손으로 그것을 꼭 받아들었습니다. 예, 왕이 일어서려 하자 수련이 급히 물었어요. 또 오십니까? 그 말이 나온 순간 수련 스스로도 놀랐지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은 웃었어요. 그 웃음은 궁의 사람이 아니라 그날 밤 자신을 안아주던 사람의 웃음과 닮아 있었지요. 그래, 아주 짧고 다정한 대답이었습니다. 네가 잘 크는지 보러 오마. 수련은 그제야 웃었어요.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은 집 앞에 서서 오래도록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바람은 따뜻했고 산엔 연두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손에는 약초칼이 들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처음으로 미래라는 것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산골, 고아 소녀, 수련. 얼어붙은 계곡에서 쓰러진 사내를 구한 것이 시작이었지요. 그 작은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어요. 이제 수련에게는 지켜줄 사람이 있었고 배울 것이 있었고 꿈꿀 내일이 있었습니다. 잡초처럼 자라던 아이가 귀한 약초처럼 빛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빛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수련은 정말로 내의원에 들었다고 합니다. 뛰어난 의술로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얼어붙은 계곡에서 시작된 인연, 산골 소녀와 왕의 이야기, 작은 선택이 만들어낸 큰 변화의 이야기였지요. 오늘 밤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